1978년 1월 23일 월요일 저녁 6시 한 남자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세탁물 트럭 기사인 그는 아직 신혼이었고 아내는 임신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 생각에 늘 들떠있던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귀가합니다. 남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느 때처럼 아내를 불렀고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곧바로 아내를 찾아 침실에 들어온 남자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갑니다. 이를 발견한 이웃 사람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곧 출동한 경찰 중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섰던 보안관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현장의 침실에는 트럭 기사의 아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체는 가슴에서 배꼽까지 벌어져 있었으며 벌어진 상처에서는 창자가 튀어나와 있고 상처 틈으로 내장을 꺼내 일부 잘라낸 흔적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체 일부는 사라졌고 왼쪽 가슴은 여러 번 찔린 자상이 있는 데다 입안은 동물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범인이 요구르트 병에 피해자의 피를 담아 마신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고작 3일이 지난 26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경 트럭 기사의 집으로부터 1.6km 떨어진 한 교회 주택에서 이웃 사람에 의해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 시신들은 36세의 에블린 미로스, 그녀의 6살 난 아들 제이슨, 그리고 미로스의 친구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경찰이 처음 마주한 시체인 다니엘은 현관 복도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욕실의 욕조엔 핏물이 가득 차 있었고 침실에는 이전 사건을 넘어서는 참혹한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보게 된 경관들 중 몇몇은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로스는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머리에 난 총상이었으며 앞선 사건과 같이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범인은 미로스를 강간했고 항문과 장기 또한 난도질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손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과 얼굴에도 여러 번의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안구를 빼려한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 아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구르트 병으로 피를 마신 흔적이 있었고 침대 옆에는 6살 난 제이슨이 머리에 총 2발을 맞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놀러왔던 미로스의 22개월 된 조카가 실종되었는데 아기를 눕혀두던 아기 노리울 안에는 피에 흠뻑 젖은 베개와 발사된 총알 하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라진 아기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주변을 탐색했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갓난아기인 미로스의 조카는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범인의 살해 수법이 날로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더딘 수사로 인해 당국은 FBI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당시에는 생소했던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 수사를 시작합니다. 남겨진 흔적을 토대로 당시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인 로버트 K. 레슬러는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작성합니다. 로버트는 수사의 쟁점을 4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피해자의 선택에 있어 비계획적이다. 범행의 장소, 시간 등도 종잡을 수 없으며 대상의 성별, 나이 또한 무관하고 사체 강간의 여부와 방식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 두 번째, 사건 현장에 전시를 하듯 여기저기 벌린 것으로 보아 삐뚤어진 영웅심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범인은 그저 무심하고 평소에도 지저분하고 불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범죄가 이스트 세크라멘토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 거주자의 확률이 높다. 네 번째, 범인은 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이거나 마약 상습 복용자일 것이다. 로버트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65명의 경찰관들이 범인이 버려둔 차량을 기준으로 반경 800m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1978년 1월 28일 토요일, 낸시라는 한 여성이 경찰관들에게 찾아옵니다.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옷에 피가 묻어있는 남자를 조심하라는 권고성 경계령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낸시는 그와의 만남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리는 그를 릭이라고 불렀고요. 그날은 카운티 빌리지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집중을 하느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떤 지저분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의 남자가 제게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녀는 비교적 침착하려 애썼지만 불결한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덜덜 떨며 경찰관들에게 그를 본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낸시의 기억 속에 릭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모가 꽤나 단정한 데다가 나름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있던 그는 옷에 토마토 케첩이라도 쏟은 것처럼 울긋불긋한 흔적이 있었고 머리는 몇 달 감지 않은 듯 했으며 누런이에서는 악취가 풍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릭을 본 낸시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자신의 차에 탔고 함께 차를 타려는 그를 뿌리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노려보는 그를 백미러로 확인한 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TV를 켜자 방송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스케치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스케치는 낸시가 쇼핑센터에서 만난 그녀의 동창 릭이었습니다. 낸시의 신고로 경찰은 바로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신병력이 있고 불법 무기 소지 혐의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체포된 경력도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의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그는 오렌지색 파카를 입고 있었고 파카 안에는 22구경 반자동 권총이 발견되었으며 권총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열자 박스 안에는 피 묻은 종이와 걸레 조각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들은 릭의 방을 수색하게 되는데 음식과 물잔엔 핏자국이 가득했고 부엌에는 몇 조각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냉장고 안에 있는 접시마다 다양한 신체 부위가 가지런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돈이 잘 된 것은 냉장고 안에 신체 부위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로 범벅된 믹서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넣고 갈았는지 악취가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달력에는 미로스가 살해되던 날에 오늘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며 같은 단어가 연말까지 41개나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 트렌튼 체이스 1950년 5월 23일에 태어난 그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난 착하고 말 잘 듣는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시작된 10살 무렵이었는데 이때부터 릭은 개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강했고 릭에게 마약을 복용한다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춘기의 일반적인 소년들처럼 여러 명의 소녀와 사귀기도 했지만 그는 종종 발기부전을 경험했고 이후 성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자신을 성적으로 비우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세가 가까워오자 결국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이때 상담한 의사는 그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약물 복용 또는 입원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릭이 독립할 때쯤 그는 이미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고 이상하고 해괴한 행동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해괴한 행동에 대해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언젠가 친구의 집에 있던 릭은 침실 벽장에 못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화가 난 친구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 벽장 안에 지금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 유혹해서 우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사전에 막는 거야. 이곳을 못질해두면 들어오지 못할 테고 그럼 날 유혹하지 못할 거 아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69년 성인이 된 릭은 몇 달간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년제 단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중퇴했으며 1972년에는 유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파티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다 쫓겨나게 되고 이 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총기가 발각되면서 무면허 총기 소지 및 체포거부로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릭은 점점 더 자신을 혼자만의 공간에 가두게 되고 결국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1976년
부모와 함께 살던 릭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정맥에 토끼피 수혈을 시도하다가 부모에게 발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를 잡아 새의 머리를 뜯어먹고 얼굴과 셔츠에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거나 일기장에는 작은 동물들을 죽인 후 그 피를 맛본 후기들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묘사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그의 해괴한 행동에 몇몇 간호사들은 그를 드라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릭은 자신의 피가 점차 가루로 변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며 동물들의 피를 섭취해야만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는 릭을 내보내선 안 된다는 간호사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퇴원과 통원 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내리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정신병원 밖으로 나온 릭은 매달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가지고 어머니가 구해준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됩니다. 1977년 8월 레이크 타워 지역에서 동물들의 피를 구하던 릭은 이제 본격적인 쾌락 살인마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해 9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그는 어머니의 고양이를 죽인 후로 미국 동물 애호협회에서 마리당 15달러씩 지불하고 개를 사들여 죽이기도 하고 11월에는 리트리버 강아지를 판다는 지역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 강아지를 사오기도 했으며 동네 주변 개들을 몰래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정신병력을 숨기고 22구경 권총을 구입해서 사격 연습을 시작합니다. 12월 29일 릭은 연말 파티를 위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한 가족의 가장에게 권총을 발사하며 첫 살인을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찾아갔지만 릭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살인은 이후 많은 희생자를 부르게 됩니다. 체포 이후 릭의 재판은 정신감정을 이유로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프로파일러인 레슬러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차가 고장이 났고 크리스마스인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나는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 날 우주로 추방하려고 하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사람을 죽였더니 피가 나왔고 내 피가 말라가고 있었으니 죽인 사람의 피를 마셨다. 또한 레슬러와의 면담 중 릭은 이상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 집이나 문을 흔들어 보고 다닌다.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고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다. 문이 잠겨 있다는 건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문을 열어둔 것은 나를 환영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던 릭은 1978년 5월 8일 6건의 1급 살인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은 그에게 샌 퀸틴 교도소 가스실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릭은 샌 퀸틴 교도소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전문으로 수용하는 베커빌 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그렇게 베커빌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그는 1980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감방 안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릭의 몸무게는 고작 47kg이었는데 자신에게 지급되는 항우울제와 같은 약들을 간수 몰래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복용함으로써 기괴한 삶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